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도 두 가지 사연 준비되어 있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궁금하시죠?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사연 함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평소에도 사연 프로그램을 잘 보고 있는 60대 노모입니다. 서툴지만 오늘은 제 기구한 사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찾아왔어요. 어디 말할 곳도 없고 답답한 마음에 여기까지 찾아오게 되었네요. 저는 평범한 가정의 어머니로 아들 둘을 두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한 녀석은 떠나고 하나밖에 남지 않았죠. 이 모든 사건은 10년 전으로 거슬러 가는데요. 부족한 말솜씨지만 차분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을 등지고 싶었던 일이 있으셨나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지만 당시 있었던 며느리가 세상을 등지는 일이 생기면서 저도 죽음에 대해 깊이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죽음 안에 있었던 수많은 사건들과 충격적인 일들이 있었기에 저도 지금까지 잊지 못하고 살아가는 중이에요. 시작하기 전 저의 이야기를 먼저 해드릴게요. 예전에는 지금만큼이나 혼인율이 낮지 않았을 때였고 저 역시 일찍 시집을 가게 되어 어린 나이에 엄마가 되었는데요. 일찍 남편을 여의고 나서 아들들을 모두 혼자 키우려고 하니 어려운 점이 많았죠. 아들들을 키우면서 힘든 점들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아빠의 역할이 없다 보니 제가 그 역할까지 모두 하다 보니 벅찼던 부분들이 더 많았어요. 혼자 아이를 키우다 보니 주변에서 안쓰럽다며 도움을 주시는 분들도 있어서 다행히 그 시기를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잘 커주는 아이들을 보니 저도 힘이 났던 것 같습니다. 반찬 하나 불평하지 않고 아들 둘이면 서로 치고받기도 하면서 싸우는데 그래도 서로 배려를 하는 모습을 보니 엄마로서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어느덧 성인이 되고 다들 올바르게 커서 밥벌이 정도는 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학도 잘 가고 스스로 꿈을 찾아가는 아이들을 보면서 제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고 느꼈어요. 또 둘째 아들인 성현이가 만나는 사람이 있다면서 저에게 데려오더라고요. 3년을 교제했던 여자친구라고 하니까 궁금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벌써 장가를 간 나이가 되었나 싶을 정도로 뭉클함까지 같이 몰려왔습니다. 그래, 성현이 여자친구라고? 너무 예쁘구나. 밥은 입맛에 맞니? 네, 어머니 너무 맛있어요. 어머니도 듣던 대로 미인이세요. 엄마, 아들은 안 보여? 엄마 아들 칭찬도 좀 해주세요. 서운해지려고 그러네. 아유, 어머, 그랬니? 근데 어쩌냐. 내 눈에 너무 예쁘고 밥도 잘 먹고 어디서 이런 복덩이를 얻어왔어. 그래도 어머니가 마음에 드신다고 해서 좋네요. 마저 식사하시죠.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가 마무리되고 둘째가 데려온 며느리감은 현지라는 아이였어요. 참 선하게 생겼고 실제로 성품이 좋아서 제가 좋아했었죠. 며느리는 잘 얻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에게 잘하고 혼자 있는 저를 위해 같이 제사를 지내는 등 결혼 전부터 저를 살뜰히 살폈습니다. 어쩜 이런 아이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저에게 잘해주었고 엄마 엄마 하며 친근하게 절 대하는 모습을 보니 더 마음에 들었던 것도 있었습니다. 평상시에 연락도 잘해주고요. 제가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저를 찾아주니 혼자 지냈던 저도 적적하지 않게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둘째인 성현이도 함께 도우니 가족이 늘어난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느꼈던 것 같아요. 이후 2년이 더 지난 시점에서는 결혼을 하겠다고 다시 저를 찾아와서 날짜를 잡을 수 있었는데요. 사부인 되실 분도 저희 성현이를 마음에 들어 하셨고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 상견례하는 자리에서 서로의 칭찬을 하기 바빴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성현이가 결혼을 잘했고 집 안에 행복만 넘칠 줄 알았습니다. 첫째가 아직 장가를 안 들긴 했지만 둘째부터 가는 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먼저 보내게 되었어요. 내심 첫째도 짝을 만나서 빨리 갔으면 하는 생각이었는데 그게 마음처럼 되는 일이 아니다 보니 자연스럽게 저도 강요는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결혼 이후에는 둘째 부부가 저희 집 근처에 집을 얻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왕래도 많아지게 되었어요. 저도 무작정 찾아가진 않았고 시간이 될 때만 같이 저녁 식사를 하면서 지냈습니다.
오늘 저녁은 오리불고기다. 오늘은 첫째도 집에 올 테니까 둘째도 맞춰서 집으로 오거라. 오, 오늘 형도 와요? 요즘 바쁘다면서 통 안 보였는데 오랜만에 오네요. 그러게 한참 못 뵀는데 잘 됐다. 어머니, 제가 먼저 가서 할 건 없을까요? 아유, 몸만 와라. 어차피 내가 다 손질해뒀고 와서 구워서 먹기만 하면 돼. 알겠습니다, 어머니. 늦지 않게 갈게요. 평소와 같이 저녁을 준비하고 둘째와 첫째를 불러 식사를 즐겼는데 이후에도 여러 차례 첫째와 같이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모두 가까이 지내다 보니 이런 장점이 있더라고요. 사실 며느리와 사이가 이렇게 좋은 상태로 지내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하는데 선을 맞춰서 지내다 보니 저희는 남들이 봤을 때 모녀 관계라고 오해할 만큼 가깝게 지내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저희 집안에 조금씩 균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은 그 이후에 생겼던 일로 인해 사이가 틀어지기 시작했는데요. 둘째 성현이로부터 이상한 얘기를 듣고 나서였어요. 엄마, 내 얘기 좀 들어봐. 얼마 전에 이상한 소리를 들었거든. 무슨 일인데? 갑자기 찾아와서 그게 무슨 생뚱맞은 소리야. 장난치는 게 아니고 요즘 첫째 형이랑 현지가 둘이서 만나는 것 같아. 어? 그게 무슨 소리냐? 둘이 왜 만나? 네가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아니야. 둘이 붙어서 걷는 걸 사진으로 찍어준 친구가 있는데 거의 연인 사이 같았다고. 그럴 리가 없을 텐데. 사진 좀 보여줘봐. 둘째가 보여준 사진을 보고 나서는 저도 모르게 어머나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두 사람은 꼭 붙어서 마치 연인 같은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나이가 든 제가 봐도 두 사람은 사랑에 빠진 것 같았는데요. 설마 하는 마음에 첫째를 불러서 이야기를 해봤어요. 엄마, 이 밤중에 무슨 일이세요? 너 솔직하게 엄마한테 이야기해. 오늘 오후에 누구 만났니? 아, 저요? 그냥 쇼핑 좀 하고 쉬는 날이라 밖에 돌아다녔죠. 현지 만났어? 에? 현지를 제가 왜 만나요? 둘이 따로 만날 일도 없고 그냥 친구랑 같이 만나서 논 것밖에 없는데요. 첫째는 의아해하면서 본인이 만난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둘째에게 말을 해주니 본인도 현지에게 물어봤을 때 친정에 가 있었다고 말했다고 하니 그때는 그냥 그 둘의 말을 믿고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때라도 제대로 사이를 잡았다면 이런 사태가 생기진 않았을 것 같아서 아직도 마음이 좋지 않은데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으세요? 사진이 흐릿하긴 했지만 제가 봐도 첫째와 며느리였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는 그 사실을 외면하고 싶어서 못 본 척 했을 수도 있었겠다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정말 사진이 흐리기도 했고 그것만으로는 단정 지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다행히 그날 이후로는 한동안 화목하게 다시 자리를 만들어서 오해였다고 생각하고 풀고 둘째도 결혼 생활을 잘 하고 있었어요. 그 뒤로는 손주도 생기고 앞으로 이렇게만 좋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 삶에 대해 만족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아이들에게 못해주었던 부분들을 손주에게 쏟기 시작하니 어쩜 아이가 이렇게 이뻐 보일 수 있을까요? 자녀를 키우면서 느끼는 것과 손주는 또 차이가 있더라고요. 현지야, 얼른 출근해라. 오늘 내가 좀 늦었지? 어머님 괜찮아요. 힘드실 텐데 오늘도 애기 잘 부탁드려요. 그래, 얼른 다녀와. 차 조심하고 저녁에 너가 좋아하는 제육볶음 해놓을게. 아싸, 감사합니다. 빨리 올게요. 현지가 바쁘다고 하면 제가 가서 봐주고 그런 날들이 늘어나다 보니 자연스럽게 저희 집에서 손주가 보내는 시간이 더 길어졌어요. 한편으로는 출산 이후에 일을 열심히 하는 며느리를 보면서 참 애틋하고 마음이 좋진 않았는데요. 조금 더 쉬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본인의 커리어를 계속해서 쌓고 싶다고 하길래 그러라고 했죠. 명령한 성격의 며느리는 일과 육아 그리고 저에게까지 잘하다 보니 당연히 1등 며느리감이었는데요. 둘째도 그날 이후로 본인이 오해했다는 것을 알고 오히려 가정에 더 충실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잘 사는 모습을 보니까 첫째도 이런 삶을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요. 첫째는 시간이 가도 결혼을 할 생각이 없어 보이고 혼자서 사는 게 편하다는 이야기만 해 그 뒤로는 딱히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둘째를 통해서 소개팅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요. 정말 다행이다 싶었죠. 소개팅? 연애에는 관심도 없던 애가 웬일이라니? 그러게, 이번에는 받아보고 싶다고 해서 나도 얼마나 놀랬는지. 이러다가 장가가는 거 아니야? 제발 그랬으면 좋겠다. 너랑 현지랑 잘 사는 모습 보니까 더 보내고 싶어진다. 그건 현지가 잘해서 그런 거지. 그럼. 어디서 그런 며느리 얻기 어렵지. 아들 말대로 현지가 잘하는 것도 있었지만 결혼을 시켜보고 또 제가 결혼을 했던 사람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주는 행복을 느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으나 부담을 주기 싫어서 말을 안 했던 것뿐이었거든요. 둘째는 첫째가 소개팅을 안 할 줄 알았는데 받았다는 게 신기하다고 이야기를 할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둘째와는 달리 첫째인 동현이는 연애를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티를 내지 않는 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더 궁금했던 것도 있고 다행히 잘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니 저도 드디어 맏며느리가 생기나 싶었습니다. 두 아들들은 잘 보내고 제 삶을 사는 게 저의 목표이기도 했거든요. 예전부터 그렇게 살아오긴 했지만 온전하게 가정을 이루어주고 싶은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둘째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더 기뻤던 것도 있었고요. 하지만 그 뒤로 잘 되었다는 이야기는 없었고 아들은 결혼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어요. 그냥 혼자 살려나 싶었는데 다행히 주기적으로 연애는 하는 게 느껴져서 걱정은 덜었지만 결혼 정년기가 지나고 나서는 저도 모르게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어요. 너도 이제 곧 35인데 장가는 들어야 하지 않겠어? 아직 생각 없어요, 엄마. 갈 거였으면 진짜 갔겠죠. 며느리 하나만 둬도 괜찮잖아요. 현지가 잘하기도 하고. 그래도 그렇지. 너가 짝이 없으면 앞으로 어떻게 살려고 그래. 엄마가 걱정되니까 그런 거지. 엄마, 요즘에는 혼자 잘 살아요, 다들. 주변에 병원도 있고 뭐 먹을 것도 요즘 배달이면 다 되는데 혼자 왜 못 살아요? 걱정 마세요. 손주 보고 싶은 엄마 마음은 생각도 안 하는 거냐? 이미 손주도 있으시면서 뭘. 아무튼 갈 때 되면 가겠죠. 어떻게 보면 그때부터 이미 시작된 관계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이제서야 들어요. 저와 대화하는 와중에도 휴대전화에 신경이 가 있었고 누군가 대화를 하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누군지 밝히진 않더라고요. 이미 전에도 몇 차례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쓰고 있었는데요. 저는 당연히 연애를 시작한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뭐 그래도 혼자 사는 게 좋다고 하면 아무리 엄마라고 해도 계속 압박을 가할 수는 없는 일이니까요. 그 뒤로는 평화롭게 다 같이 모여 식사하는 일도 많았고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시간을 보내는데요. 이상하게 갈수록 현지가 저희 집에 오는 것을 꺼려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무슨 일이 있는 건지 아니면 제가 실수한 부분이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봤는데요. 현지야, 왜 요즘에는 집에 안 오니? 많이 바쁘니? 어머니, 아니에요. 요즘 제가 저녁에는 피곤해서 그런지 계속 잠을 자게 되네요. 그래? 몸 안 좋은 건 아니지? 다음에 와도 되니까 너무 부담 가지지 말어. 혹시 오늘도 아주버님 계신가요? 아니, 오늘은 일 있다고 안 온다고 하네? 그럼 어머니 혼자 식사하시는 거예요? 그럼 안 되죠. 제가 갈게요. 피곤할 텐데 그냥 집에서 쉬어도 돼. 다음에 와도 돼. 지금 갈게요. 제가 오해를 했던 부분들이 있나 싶어서 그 뒤로는 딱히 현지에게 물어본 건 없었는데요. 이상하다고 느꼈던 점은 첫째가 없을 때만 집으로 오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첫째를 계속 피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던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둘째에게 물어봐도 첫째와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요즘에 피곤하니까 자주 못 가서 일부러 엄마 혼자 계셔야 되는 날에 찾아가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그 말만 했고 역시 저를 챙기는 건 며느리밖에 없구나 싶었어요. 며느리와 함께 저녁 시간을 보내면서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이런 이야기도 꺼냈는데요. 저에게 이별을 구했을 때 받아들이지 않는 상대가 있다면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친구 이야기라면서 저에게 말을 하길래 저는 당연히 그 사람을 차단하고 더 이상 보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며느리는 그게 맞다면서 쉽게 정리가 되지 않는 상대는 빨리 차단하는 게 답이라고 친구에게 말해줬다고 해요. 설마 그게 본인의 이야기였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게다가 며느리가 이야기하는 건데 절대 며느리 당사자의 이야기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 부분이거든요. 그 뒤로도 잘 지내고 있었는데 아들이 연락을 해왔어요. 여보세요? 아들, 어쩐 일이야? 엄마, 현지가 왜? 너 지금 우니? 엄마, 제가 지금 주소 찍어주는 곳으로 오세요. 둘째에게서 충격적인 연락을 받았던 내용이 명랑했던 며느리가 홀로 세상을 등진 일이었죠. 예상도 못했던 일이라서 불이 나게 병원으로 가게 되었는데 정말 제 며느리더군요. 하나뿐인 며느리가 세상을 등지다니 저희 집안에 이런 일이 생기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던 일이에요. 급한 대로 사부인에게도 연락을 드렸고 첫째도 와서 장례 절차를 같이 지낼 수 있었어요. 아직 아이도 어린데 세상을 등진 며느리가 도대체 어떠한 이유로 그랬는지 뭐가 문제였던 것인가 싶었어요. 혹시라도 제가 모르는 두 사람만의 고충이 있었던 건지 뭐든지 다 물음표였던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일이냐? 왜 갑자기 이런 선택을... 엄마, 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죠? 현지 없이 어떻게 살아요? 도대체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싸웠어? 아니면 집안에 일이라도 있었던 거니? 왜 며느리가 그런 선택을... 사부인, 어떻게 이런 일이... 이제 어쩌나요? 우리 현지 불쌍해서 어떡해요? 상심이 크시죠? 어떻게 위로를 더해야 할지...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참 답답하네요. 꿈인 것 같아요. 이게 다 무슨 일인지. 현지와 제 사이에는 따로 큰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오히려 서로 잘 지냈고 평소와 같이 퇴근해서 왔는데 그렇게... 장례식장의 분위기는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두웠고 가족들이 모여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며 모두가 슬퍼했어요. 아들은 마지막 말을 잊지 못하고 슬픔에 담긴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저도 하나뿐인 며느리가 그런 선택을 했을 줄은 몰랐는데 답답한 마음에 원망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렇게 힘들면 말이라도 해주지 혼자서 어떻게 그런 것들을 감당하고 있었을까 싶더라고요.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도 서로 도우면 그런 선택까지는 안 할 것 같았는데 왜 며느리가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유를 알 수 없으니 답답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더라고요. 아들에게 물어봤지만 모른다는 대답만 들려왔어요. 둘째가 너무 힘들어해서 짐 정리는 제가 해주었는데요. 얼마 전 유서장을 발견한 뒤로는 제 생각이 완전 달라지기 시작했는데요. 정신이 없어서 둘째는 보지 못한 건지 아니면 일부러 며느리가 제가 자주 손이 가는 서랍에 넣어둔 건진 모르겠지만 직접 발견한 유서장을 본 뒤로는 저는 첫째 집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었어요.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어머니, 이 편지 보고 계시다면 아무래도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서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어머니와 평생 함께 할 줄 알았는데 저도 이제는 지쳐서 더 이상 생을 이어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부디 저를 용서하시고 남아있는 저희 아이와 남편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저도 오랫동안 행복하고 싶었지만 이제 지쳐서 더 이상 힘을 낼 힘조차 없어요. 예전에 어머니께서 아주버님과 제가 있는 모습 봤다고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사실 그때 만나고 있었던 거 맞아요. 어머니께 말씀을 못 드렸지만 저는 아주버님과 꽤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어요. 이래서는 안 되지만 깊은 관계를 이어갔던 사람이었어요. 상견례 때 보고 설마설마 하긴 했는데 저도 모르게 그 사람을 다시 잡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고 저희 남편은 사랑하지 않은 건 아니었어요. 이해 못하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아주버님과의 만남을 이어왔고 도저히 생활을 지속할 수가 없어서 저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이별을 고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아주머니께서 그동안 저에게 한 짓을 아신다면
어머니께서도 저를 이해하실 줄 믿어요. 편지의 내용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이고 첫째와 며느리가 만나고 있었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더 충격적이더라고요. 게다가 아직 둘째는 이러한 사실을 잘 모르는 것 같았는데 알자마자 저는 첫째 아들 집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충격적인 모습에 저도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며느리처럼 아들도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미 세상을 떠난 상태였어요. 일주일도 안 되는 사이에 두 사람을 잃은 저희 가족은 그야말로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싶을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는데요. 아들의 또 다른 유언장을 발견하고 내용들을 두고 봤을 때 첫째와 며느리는 불륜 사이였던 것 같고 그 과정에서 며느리가 이별을 고하자 아들은 반대를 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며느리를 놔주지 않으니 결국 세상을 등지고 그 사실에 충격을 받은 아들도 그 힘겨운 시간을 못 이겨 이런 선택을 한 것 같았어요. 장례를 치르고 난 뒤에는 둘째가 더 폐인처럼 살기 시작했고 그건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에요. 행복만 할 줄 알았던 저희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둘째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었고 어쩌다 이런 일이 생기게 되었는지 유서장과 며느리가 썼던 일기장을 보면서 예측을 해볼 수 있었는데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 제가 이 사연을 보낸 것이기도 해요. 사실 며느리와 첫째가 만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둘째에게 말을 해야 하나 고민이거든요. 저는 이 사실을 알려야 할까요? 지금도 이미 자식 때문에 겨우 생명을 붙들고 있는데 이 사실까지 알게 된다면 아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싶어요. 일기장의 내용을 살펴보니 내용은 생각보다 충격적이었어요. 알고 보니 며느리가 취업을 하기 전 룸에서 일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다른 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룸이 맞아요. 손님들을 상대하는 일을 하면서 그동안 생활을 하다가 첫째를 손님으로 만난 것이었어요. 두 사람의 관계가 깊어져서 손님과 단순히 업소에 있는 사람만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연인처럼 따로 만나기도 하고 선물도 하면서 지냈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다 적혀 있었던 걸 봤을 때 어떤 메시지를 남기고 싶어 그런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던 것 같아요. 사실 일기에 이렇게 세밀하게 적으시는 분들 많진 않잖아요. 마치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 것처럼 상세하게 정리가 되어 있었어요. 저희 둘째 아들과 만나기 이전에는 어떤 일을 했는지 모르고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직업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며느리가 이런 글을 쓴 것이 이해가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동안 힘들었을 걸 생각해서 꾸준히 읽어보기로 했어요. 손님으로 만났던 첫째 아들을 뒤로하고 둘째를 만나게 되며 서서히 일을 정리했다고 해요. 그러다 결혼을 하게 되고 첫째를 상견례에서 만났을 때부터 다시 만남을 이어갔더라고요. 전혀 알지 못한 부분이었고 실제로 두 사람이 만났다고 하는 것에 있어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래도 제가 그동안 사이가 좋다고는 생각했지 두 사람이 만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있었던 일이었거든요. 알고 보니 이런 내용들을 퍼뜨리려고 첫째가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까지 이런 선택을 했다는 게 제 입장에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었는데요. 두 사람이 만났다고 쳐도 현생에서 벌을 받아야지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용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무작정 세상을 떠나버린 며느리가 밉기도 하고 곧이어 따라 죽은 아들도 참 무슨 생각으로 그런 것인지 제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 아니네요. 어떻게 하면 이 모든 원천을 찾아낼 수 있을까 싶었는데 유서장에 적힌 내용 중 의아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어쨌든 첫째와 며느리가 만났다는 사실이 존재했고 어떠한 이유로 며느리가 이별을 고했을 때 첫째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째서 이런 관계를 이들은 이어가고 싶었을까 싶어서 생각을 해봤는데 그만큼 며느리를 마음속에 담고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자기 동생 와이프를 그렇게까지 가지고 싶었을까 싶기도 하고 이해가 안 가는 것들 뿐이었는데요. 저는 유언장에 적혀 있었던 며느리의 말들 중에 아주버님이 본인에게 심한 일을 행했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계속해서 글을 읽어나가기 시작했어요.
알고 보니 제 아들이 이 약점을 잡기 위해 그동안 만났던 사진들이나 연락했던 부분들에 대해 자료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 부분이 걱정되었던 며느리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기분이었을 것 같아요. 게다가 본인이 업소에서 일을 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된다면 모든 가족들이 본인을 등질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게 아닐까요? 게다가 이런 것을 가지고 아들이 포주짓까지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차오르는 분노에 어찌할지 모르고 아들이 그건 정말 그랬다면 용서받지 못할 짓을 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었어요. 이미 세상을 등진 아들이고 어떻게 해야 며느리가 좀 더 편하게 갈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갑작스럽게 저희 가정에 생긴 일 때문에 혼란스럽기도 하고 명랑했던 며느리가 세상을 등지는 일이 생기면서 저는 아들까지 잃게 되는 상황에 이르르며 저도 마음이 많이 복잡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며느리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도 이런 협박을 당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 번이라도 저에게 이야기를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힘들었지만 계속 유언장에 적힌 내용들을 읽어보면서 제가 몰랐던 부분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는 아들이 생각보다 며느리에게 많은 금전적인 부분을 받아갔다는 것, 그리고 그 돈으로 유흥을 즐기고 다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알면 알수록 제가 알던 아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충격적일 수밖에 없었죠. 유흥을 즐긴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돈까지 많이 쓰고 며느리를 괴롭혔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런 사실들을 알게 된 이상 그냥 이대로 넘어가기에는 제가 사부인께도 너무 죄송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안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 집으로 사부인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올 게 왔구나 싶어서 저는 당연히 그 유서에 대해 내용을 알고 오신 줄 알았어요. 본인의 딸아이가 아주버님으로 인해서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내서 세상을 등지는 일이 생겼으니 어느 부모가 용서할 수 있겠어요. 어떠한 말이든 다 받아들일 생각으로 저는 무슨 일로 찾아오셨냐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충격적인 사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사부인도 얼마 전 딸아이가 보냈던 편지가 도착해서 장례식 이후에 받은 편지가 오히려 반갑게 느껴졌다고 해요. 사실 요즘에는 스마트폰으로 쓰다 보니 손편지를 쓰는 일이 거의 없잖아요. 근데 딸아이가 손편지를 보내온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내용은 그야말로 처참했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유언장을 발견하고 많이 놀랬다고 이야기를 하며 아들을 잘못 키운 제 잘못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알고 보니 사부인께 전한 내용은 첫째가 아닌 둘째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제가 알고 있었던 사실과는 달리 둘째와 첫째가 모두 작당해서 며느리에게 그런 것이더라고요. 이 충격적인 사실에 휩싸인 저는 이 사실을 부정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슬퍼하던 둘째도 결국에는 첫째와 같이 작당해서 며느리를 괴롭힌 것이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이 일을 아들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그동안 배려해주는 마음으로 이야기가 정리되기 전까지 말을 안 하고 있었던 것인데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아들들은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었어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리가 더 복잡해졌는데요. 사부인은 곧이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실진 모르겠지만 저희 딸은 이런 일을 견디지 못해서 떠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무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었겠죠. 게다가 남편과 아주버님이 작당하다 보니 더 스트레스가 심했을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유언장을 토대로 두 사람에게 죄를 묻고 싶습니다. 제 아들들이지만 용서할 수가 없네요. 사부인이 그렇게 해서 마음이 편해지신다면 어떻게든 진행하셔도 괜찮습니다. 벌을 받아 마땅하죠. 그동안 아이가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면 마음이 안 좋아요. 저는 당연히 사부인의 말에 동의를 하며 그렇게 하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누구나 자기 자식이 그런 일로 세상을 등지게 되었다면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저도 적극 동참하기로 하고 제 아들들이지만 절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첫째만 그런 줄 알았는데 둘째까지 그랬다고 하니 저는 더 이해가 안 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아무래도 첫째 같은 경우에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지만 둘째는 서로 사랑해서 결혼까지 했는데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직접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어쩐 일이세요? 오늘 아들이 어린이집에서 아직 안 와서 데리러 가야 하는데요. 너는 이미 다 알고 있더구나. 어떻게 현지한테 그럴 수가 있니? 그 여린 아이가 어찌나 상처를 받았을지. 무슨 소리세요? 엄마 갑자기 찾아와서 뭘 알고 있냐는 이야기예요. 오늘 사부인이 현지가 쓴 편지 읽었다고 하시더라. 너도 첫째랑 작당하고 그 아이 괴롭혔다면서? 엄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오히려 피해자는 저라고요. 알지도 못하시면서 지금 저한테 와서 저 때문에 현지가 죽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미 두 사람의 관계는 저도 알고 있었던 사실이에요. 사실 알고 나서 첫째와 작당해서 현지 괴롭혔던 거 아니냐? 엄마, 흥분하신 것 같은데 잠시 진정하시고 제가 천천히 다 말씀드릴게요. 기다려보세요. 제 예상과는 다르게 둘째는 꽤 차분한 모습으로 저에게 기다려보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사실 저는 당황하고 횡설수설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본인이 정리되면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며 저한테 집에 가서 있으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저는 그날 저녁 둘째를 불러 다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다니 그게 무슨 소리냐? 저도 현지가 어떤 일을 하고 형과 만나고 있던 사실은 예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이런 걸 알고 정리하라고 이야기를 했고 형도 제가 알고 있던 사실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현지가 그런 선택을 한 것은 다른 이유가 있어요. 저는 그 일에 가담한 게 아니라 도와주기 위해서 다가갔지만 혼자서 해결하고 싶다는 현지를 존중해 주었을 뿐이에요. 결과가 이런 것이었다면 저는 뜯어 말려서라도 형과 현지를 떨어뜨려 놨을 거예요.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사부인은 이야기가 다르던데. 그 사람 얘기도 하지 마세요. 저는 그분 생각하면 치가 떨립니다. 본인의 딸이 죽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지. 무슨 소리야. 내가 오늘 만나고 왔는데 유서를 토대로 너희를 처벌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시던데. 아니요. 아마 그렇게 못할 거예요. 그 사건 안에는 장모님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아들의 이야기를 들을수록 더 머릿속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현지가 업소에서 일했던 건 맞고 그리고 이 형도 그 뒤에 만났던 건 저도 알고 있었던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건 상견례 이후 얘기를 했는데 본인은 형과 결혼은 하고 싶다는 듯 이야기를 해서 저는 그대로 충격 먹고 헤어지려고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저에게 다시 연락이 왔어요. 본인이 잘 정리하겠다면서 말을 했고요. 저는 그 말만 믿고 기다렸어요. 첫째와 결혼을 하고 싶었다고? 왜? 형이 저보다 더 돈도 잘 벌고 그리고 만났던 기간이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두 사람은 다시 끌렸던 것 같아요. 정리한다는 말을 믿고 기다렸고 그 뒤에 두 사람이 만나는 모습을 봤을 때 어머니께 찾아갔었죠. 그 이후에도 저는 계속해서 두 사람의 관계를 의심하고 계속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중심에 장모님이 계시더라고요. 그 사이에 사부인이 했던 일이라도 있었던 거냐? 친정에 갔다는 말을 믿었지만 그 시간마다 형을 만나고 있었고 무엇보다 장모님도 저에게 현지 일을 알고 난 뒤에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셨어요. 두 사람의 관계는 본인이 정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고 말이죠.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첫째 형이 장모님께도 고가의 명품백을 선물하거나 용돈을 드리는 등 두 사람의 뒤를 봐주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또 제 아들이 형의 아들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죠. 제가 듣기에는 이 두 사람의 관계에 사부인이 껴있다는 사실이 있었고 이 모든 걸 알고 있었지만 아들은 며느리를 기다렸던 것이었어요. 그러다가 첫째가 이별을 받아들이지 않으니 며느리는 이 사실이 모두 알려질까봐 스스로 세상을 등진 것 같더라고요. 또 아들이 첫째의 피를 이어갔다는 걸 알게 된 후로는 더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본인이 저에게 쌓아왔던 이미지, 그리고 한 사람이 본인을 포기하지 못하니 이 관계에 있어서 스트레스도 받기도 했겠지요. 하지만 나중에는 본인의 죄책감으로 인한 선택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측을 해봤어요. 아이는 둘째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첫째의 포주 역할이었던 부분도 아마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 부분을 둘째에게 이야기를 해주니 그 부분은 전혀 몰랐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본인은 서로 잘 만나고 있는 줄만 알았다고 말이죠. 들으면 들을수록 복잡해지는 관계 속 이야기에 저는 더 마음을 잡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마냥 첫째를 탓하기에도 어떤 게 사실인지 알 수 없었고 또 사부인이 그런 긍정적인 도움을 받았으면서 지금 와서 이렇게 저희 아들들 탓이라며 말을 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유언장에 적힌 내용들은 첫째 아들을 탓하는 내용들도 많았고 사부인과 편지를 대조해서 보면 뭔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제가 연락을 해도 받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 수가 없더라고요. 하루아침에 며느리와 첫째 아들을 잃었던 저는 둘째 아들이 받았을 상당한 스트레스를 생각해 봤을 때 눈물이 앞을 가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들을 토대로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아들들을 키워왔는지 도저히 행동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아들이 포주 역할을 하며 며느리를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안 좋은 일을 하게 했다는 것은 벌을 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알게 된 사실 중에서 사부인도 이 과정에 관여했다는 것을 알게 된 이상 제가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들이 이야기하길 지금 현지의 극단적인 선택이 형뿐만이 아니라 본인의 엄마에게도 이유가 있을 거라고 말을 하니 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가서 따져봤자 오리발을 내밀기밖에 안 할 것 같았고 둘째 아들은 현집 핸드폰을 뒤져보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힘들어서 소지품을 하나씩 정리를 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이번에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정리를 시작했는데요. 핸드폰 안에는 더욱 충격적인 사실들이 적혀 있었어요. 엄마, 이번 달에만 300만 원 더 붙여드렸잖아요. 더는 힘들어요. 얘, 너는 돈도 잘 모으면서 몇 탕 더 나가서 뛰면 될걸 왜 엄마를 이해도 못하고 그러니? 돈 더 있는 거 알아. 내시까지 부탁하마. 저 이제 결혼도 했고 가정도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계속 그런 일을 하라고 하세요. 엄마 맞아요? 그런 일 하던 엄마 밑에서 태어난 네가 뭐가 다를 거라고 생각해? 너도 일하면서 즐기면서 했던 사실은 맞잖아. 싫었으면 그대로 도망을 갔어야지. 제가 뭐 일이 하고 싶어서 했겠어요? 엄마가 억지로 집어넣은 거잖아요. 도저히 못 참겠어요. 이제 저는 이 일 하지도 않을 거고 이 사실 어머니께 말할 거예요. 휴대전화를 보니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해왔던 사실들과 업소에서 일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사부인이 그것을 약점으로 잡은 것 같았어요. 당신도 우리 엄마랑 다를 게 뭐야, 똑같지. 그동안 당신을 믿고 만나왔던 게 더 후회스러워. 오히려 지금의 남편에게 더 미안해. 알잖아. 나도 이러고 싶진 않았어. 하지만 지금 상황이 상황인 만큼 우리가 지금 저쪽을 건드려봤자 도움되는 건 없는 거야. 너도 알잖아. 조금만 더 참자. 도대체 내가 얼마나 더 참아야 하는 건데? 나도 더 이상 못 참아. 다 터뜨리겠어. 현주는 유서에 적혀있던 내용과는 달리 본인의 일을 그만두고자 하는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왜 저희한테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었거든요. 이야기를 했다면 이렇게까지 일이 되진 않았을 것 같아서 더 힘들었는데 유서가 조금 이상하다는 걸 그때 알게 되었어요. 물론 사실이 있는 부분들도 있었지만 그 내용 안에 사부인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었고 저희 아들에 대한 말만 있었거든요. 분명 다른 것을 퍼뜨리고 싶었다면 모든 것을 그대로 밝힐 만한 내용들을 적었을 텐데 이상하게 사부인에 대한 내용만 없었어요. 이해를 할 수 없었던 저는 어쩌면 이게 아들 때문만 세상을 등지려고 했던 게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미 둘째도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었는데 제가 했던 이야기를 토대로 확신이 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선 저에게 현지가 이대로 억울하게 가서는 안 된다며 그날에 연락을 했던 사람들에 대해 알아보니 그 중에 사부인이 있었어요. 퍼즐이 점점 맞춰져가는 느낌이 들면서 사부인을 한 번 더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기로 했는데요. 연락이 안 닿으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유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 바로 연락이 오더라고요. 잘 지내셨나요? 저는 그동안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서로 경찰서에서 얼굴을 붉히는 것보단 개인적인 합의를 보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부인과 저희와 합의를 보다니 무슨 말씀이시죠? 그동안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우리 아이가 이런 선택까지 할 수 있었겠어요. 억울하게 죽은 딸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이런 것뿐이네요. 제가 남은 아들에게는 죄를 묻지 않겠습니다. 5억으로 합의하시죠. 듣자 하니 못 들어주겠네. 야, 네가 그런 말 할 처지가 되니? 딸 앞세워서 장사나 하고 있던 사람이 이제 와서 억울하다고 합의금을 달라고? 내가 알기로는 네가 업소에 딸 팔아넘기면서 받은 돈만 해도 몇 천은 될 텐데.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 지금 제가 현지를 업소에 보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가 그동안 현지와 연결해줬던 사람들, 연락처, 업소 정보 다 핸드폰에 남겨져 있었어. 나 이거 들고 경찰서 갈 거야. 내 며느리가 그렇게 세상 등진 거 이대로 가만두고 볼 수 없어. 사부인, 지금 흥분하신 것 같은데 잠깐 얘기라도 좀 하시죠. 그런 내용이 있었나요? 어디예요? 당황하는 사부인을 보니 저는 바로 알 수 있었어요. 그대로 폭탄 선언을 하고 나와 아들과 함께 사부인에 대한 고소를 준비하기로 했는데요. 법조인의 주원을 구해보니 다행히 성립이 되는 게 있어 진행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일찍 알았다면 이런 사태까지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마음이 안 좋았지만 지금이라도 좀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었어요. 저처럼 지금 이 내용에 대해 혼란스럽게 느끼실 분들을 위해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현지가 업소에서 일을 하게 되었던 건 본인의 엄마 때문이었던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미 그 업소에서 엄마라는 사람이 자리를 잡고 있으니 쉽게 그만두기도 힘들었을 거고요. 집이 힘드니까 더 어려웠겠죠. 이러한 일들이 실제로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고 현지가 그동안 감당했을 상처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게다가 아주버님이라는 사람이 본인을 보듬어주는 줄 알았지만 나중에는 본인의 엄마처럼 포주 행치를 하는 사람이 놔주질 않으니 더 마음이 복잡했겠죠. 그 뒤로 저는 법조인의 조언을 토대로 사부인을 고소할 수 있었고 아들과 며느리는 세상에 없지만 제 나름대로의 해야 할 도리는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도 힘들겠지만 이 일이 잘 풀리는 것 또한 며느리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해.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엄마, 이렇게까지 일이 커질 줄은 몰랐는데 현지는 혼자서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을까요? 너무 늦게 알아줘서 미안한 마음뿐이구나. 너도 너무 죄책감 가지지 말고 마지막까지 현지를 위해서 노력해보자꾸나. 세상을 등지기까지 얼마나 오랜 고민을 했을까 싶기도 하고 아직도 명랑했던 그 아이를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리는 것 같아요. 살 날이 더 많은데 시어미를 두고 먼저 가다니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동안 압박을 받았던 부분을 생각하면 첫째를 용서할 수 없었어요. 물론 엄마라고 하는 그 사람도 마찬가지였고요. 아들도 이런 부분을 미리 알았더라면 본인이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마음이 안 좋다며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부모의 마음이 찢어지네요. 정말 드라마 같은 일들이 저에게 일어나면서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이 가장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첫째가 연애를 할 때마다 말을 안 하고 있었던 이유가 현지와 만나고 있어서가 아닐까 싶은데요. 두 사람의 관계를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잘못된 관계였다는 것을 며느리는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려고 했던 것이었고요. 또 그 과정에서 본인을 놔주지 않으니 혼자서 갈팡질팡했을 것 같아요. 엄마라는 사람에게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과 정리가 되지 않는 아주버님, 본인이 어떻게 계속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싶었겠죠. 처음에는 결혼도 하고 아이도 있는데 어떻게 업소에 나갈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아들이 잠든 사이에 나가는 일이 많았고 둘째는 형을 만나러 가는 줄 알고 돌아오면 계속 이럴 바엔 이혼이라도 하고 나가라고 했다네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이혼은 아닌 것 같다며 본인이 정리하겠다고 말을 했다는데요. 이후 달라진 건 없었다고 해요. 아마 그 시간에 업소에 나가서 일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들이 눈치를 챌 수 없었던 게 일어났을 때마다 멀쩡한 모습으로 있고 술 냄새나 담배 냄새가 나는 것도 아니라서 더 알기가 어려웠다고 해요. 그래서 당연히 데이트를 하는 줄 알았다고 하네요.
그동안 형도 믿고 와이프를 믿었던 결과가 이런 결과라니. 여기서 가장 힘든 사람은 둘째가 아닐까 싶어요. 저도 충격적이지만 나중에는 사부인까지 가담한 일이었으니 계속 마음이 안 좋았을 것 같아요. 앞으로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아직도 아들이 폐인처럼 살고 있어서 더 걱정이에요. 본인의 아들 때문이라도 열심히 살아야 한다곤 하지만 갈수록 야위어가는 모습을 보니 부모로서 제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싶어요.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할 수 있겠어요. 저도 답답한 마음에 사연을 보내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많았지만 그래도 다행인 건 사부인이 마땅한 벌을 받았다는 것과 지금이라도 알아서 며느리에게 미안함을 표하며 저희 아들을 절대 용서하지 말라고 기도해요. 둘째도 요즘에는 마찬가지로 폐인처럼 지내고 있긴 하지만 그 충격이 얼마나 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계속 괜찮아지라고 하는 것도 아들에 대한 예의는 아닌 것 같아 기다리고 있어요. 게다가 본인이 애지중지하던 아들이 본인의 피가 아니라는 것도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이에요. 본인의 와이프와 바람이 나서 세상을 등진 형을 닮았다는 것도 그렇지만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이는 제가 키우겠다고 했는데 둘째는 애는 제가 없다며 본인의 아들로 잘 키우겠다고 하네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인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 누구를 탓할 수가 없는 사실에 그게 더 답답하다고 느껴지게 되는데요.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게 흔하지도 않고 또 주변에 말하기도 어려워서 혼자 끙끙거리 할 때가 많았어요. 생각도 못했던 며느리의 선택과 아들도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이 되다 보니 한동안은 정말 저도 폐인처럼 살았지만 둘째를 붙들기 위해서 정신력으로 버텼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런 프로그램을 알게 되어서 조금이나마 제가 잘 보내면서 마음을 털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부모라고 해서 다 잘해주는 부모만 있는 것이 아니고 불륜 상대가 아주버님이라면 충격적인 사실은 변하지 않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이해가 가지 않지만 그 끝이 이런 것이라면 시작도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훈련을 했던 제 아들과 며느리에 대해 이해할 순 없지만 처음부터 시작이 되지 않았으면 좋았겠지만 지금은 둘째라도 행복했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이 마음이 드는 동시에 죄책감이 들기도 해서 괴로워요. 세상에는 가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한다는데 저에게는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사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특히 저에게 잘했던 며느리라서 그런지 더 생각이 나는 것도 있고요. 지금은 아직도 그리워하며 살고 있는 제 아들을 보면 마음이 아프지만 충분한 시간을 주려고 해요. 복잡하고 뒤죽박죽인 내용이라 많은 분들이 무슨 말인가 싶은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늙은 노모가 적은 글이니 너그러이 봐주시고 이런 일들도 있는구나 하며 편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두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실 거죠? 그럼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느새 이렇게 나이만 먹었는지 벌써 70을 훌쩍 넘겨 할머니가 됐네요. 제게는 아주 힘들게 얻은 귀한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결혼을 하고도 몇 년 동안 아이가 생기질 않아 친정어머니를 따라 좋단 약이란 약은 다 먹고 용하다는 무당집, 절 안 가본 곳 없이 따라다니며 마음을 졸인 끝에 결혼한 지 5년이 넘어서야 얻은 아주 귀하디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제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아이가 어릴 적부터 아주 똑소리가 났습니다. 남편이 출근하기 전 신문을 보며 아들에게 한 번씩 읽어준 게 다였는데 어느새 학교에도 들어가기 전에 어느 날부턴가 술술 신문을 읽더라고요. 어디 한글이나 좀 일찍 된 정도 가지고 제가 똑소리 난다 하겠어요? 순우는 공부도 잘하는데 성실하기까지 해서 얼마나 기특한지 몰라요. 어머님은 아들을 어쩜 저렇게 똑똑하게 키우셨어요? 제가 뭐 한 게 있나요? 선생님께서 워낙 잘 지도해 주신 덕이죠. 아니에요. 순우는 정말 타고났어요. 아마 나중에 아주 크게 될 거예요. 역시나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제 아들은 특별히 저희가 해준 것도 없었는데 대학에 갈 때까지 줄곧 전교에서 1, 2등만 하더니 서울에 있는 명문대까지 합격했습니다. 그런데 걱정되는 게 하나 있었어요.
어렵게 얻은 아들이라 그런지 혹여나 사고라도 날까 다치진 않을까 매일 노심초사하며 밖에만 내놔도 마음이 편치 않았었는데 혼자 그 먼 서울까지 보낼 생각을 하니 아주 심란했습니다. 다행히 남편도 제 생각과 같았어요. 자식이라고 우리에게는 아들 하나인데 우리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아들 혼자 먼 타지로 보내놓고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 다리나 제대로 쭉 펴고 자겠냐며 안 되겠다 하더군요. 그래서 저희는 고민할 것도 없이 그대로 하던 일들과 살던 집을 모두 다 정리해서 무작정 서울로 다 함께 올라갔습니다. 주변에선 다들 말렸지만 저희 부부는 어디 가서 뭘 해먹든 간에 못 살까 싶어 아들 곁에 있기로 했죠. 그렇게 저희의 서울살이가 시작됐습니다. 시작은 왕십리 작은 월세방에서부터 시작했어요. 아들이 다닐 학교에서도 멀지 않았고 지금 사람들이야 모르겠지만 저희가 서울에 처음 올라왔던 90년대 중반에는 왕십리 주변이 다 금속가공 공장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둘 다 공장에 일자리를 구하면서 그 근처에 집을 구했죠. 서울에 올라온 이후 저희는 정신없이 돈만 벌었습니다. 아들 학비가 보통 비싼 게 아니었으니까요. 그래도 성실히 벌고 아껴 쓴 덕에 서울에 작은 집도 장만했습니다. 그 사이 이사를 한 10대 번도 더 다녔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부의 자랑인 아들도 어느새 장가를 가겠다고 여자친구를 데려와 인사를 시키더라고요. 당시 남편이 후두암에 걸려 수술을 하고 완치 판정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때야 그래도 완치가 되어 한시름 놓고 있을 때라 괜찮았지만 아들과 저는 남편의 갑작스런 암 판정으로 1년 넘게 마음고생하며 누구보다 서로 의지하고 걱정하며 지냈기 때문에 저는 누구보다도 아들의 연애와 결혼을 응원하고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여자라며 데려온 아이라면 누구라도 다 따뜻하게 가족으로 맞아줄 준비가 돼 있었죠. 아들은 저희에게 여자친구를 소개해준 바로 그 해에 결혼식을 올렸어요. 급하게 결혼식을 올리게 된 건 제 남편 때문이었죠. 암은 완치가 다 됐지만 폐 쪽에 문제가 생긴 남편이 눈에 띄게 몸이 안 좋아졌거든요. 아들은 아버지에게 자신이 결혼해서 하루라도 잘 사는 모습을 더 보여드리고 싶다며 서둘러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들과 며느리가 첫 손주를 낳는 것은 보지 못한 채 남편은 세상을 떠나버렸죠. 저는 남편을 보내고 혼자가 돼서도 일부러 전보다 더 부지런히 지냈어요. 워낙 건강 체질이기도 했고 집안에 가만히 있는 성격이 못 돼서 동네 어린이집에서 아이들 급식과 간식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가끔 아이들 등원버스 도우미 일도 도와주고요. 아들이 어릴 때도 아이들이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웠지만 나이가 드니 어린아이들만 보면 어쩔 줄 모르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돈 벌겠다고 나와서 다른 집 아이들을 보는 동안 제 며느리는 혼자 어린 손주를 보고 있을 생각을 하니 문득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며느리에게 혼자 아이 보는 게 힘들지 않냐, 혹시 다시 직장 다니고 싶은 건 아니냐 걱정되어 물었죠. 어머니, 아이 가졌을 땐 힘드니까 일 그만두라고 하시더니 애 낳으니까 이제 다시 일하라고요? 아니, 난 그런 뜻이 아니라 요즘 엄마들이 일하고 싶어도 맡길 곳이 없어서 일을 못한다고 하니까 혹시나 해서 물어본 거야. 어머? 도대체 어떤 요즘 엄마들이 애도 키우면서 힘들게 일까지 하고 싶대요? 애 엄마들은 몸이 2개래요? 아니, 너는 아무리 피곤해도 그렇지 시어머니가 하는 말에 뭘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니? 애기 보러 오신 거면 그냥 애기만 보고 가세요. 잔소리 좀 그만하시고요. 며느리는 제 말을 마치 애도 보고 나가서 돈도 벌어오라고 한 것처럼 말하더군요. 저는 정말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말이죠. 그때부터는 제가 며느리에게 무슨 말을 할 때마다 괜히 조심하게 되고 눈치가 보이더군요. 사실 제 나이 정도 되면 더 이상 바라는 게 있나요? 자식들에게 패 끼치지 않도록 아프지 말고 건강하고 제가 너무도 사랑하는 제 아들과 며느리가 화목하게 별탈 없이 살아주면 그걸로 되는 거였죠. 그래서 저는 며느리와 더 잘 지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귀찮게 하지 않으려 전화도 하지 않고 집에 놀러오라는 말도 잘 하지 않았어요. 주말이면 아들이나 며느리가 좋아하는 반찬이나 간식을 해다 오후에 버스까지 타고 집 앞에 걸어두고 오곤 했죠. 초인종도 안 눌렀어요. 혹여나 손주가 자다 깨기라도 할까봐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어린이집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아들에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오랜만에 아들에게 걸려온 전화라 하고 있던 일도 멈추고 후다닥 전화를 받았죠. 그런데 아들 목소리가 많이 가라앉아 있었어요. 엄마, 아무리 그래도 어린이집에서 남은 반찬을 며느리한테 먹으라고 가져다주는 시어머니가 어딨어. 뭐? 아니, 누가 그래? 내가 언제 남은 반찬을 갖다 줬다 그래? 저는 기가 찼습니다. 주말 새벽부터 일어나 장 보고 기껏 힘들게 해다 준 반찬이 남은 반찬이라니요.
저는 그런 소리를 며느리에게 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제 말은 들어주지도 않고 요즘 며느리가 아이가 잠을 안 자고 울기만 해서 너무 힘들어한다. 장모님이 거의 맨날 오시는데 제가 싸다 준 반찬이 어디서 남은 걸 가져온 것 같다면서 버리는 걸 몇 번 봤답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반찬을 해다 주지 말라는 소리였어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그날 퇴근하자마자 곧바로 며느리에게 찾아갔습니다. 아무리 아이가 아직 어려 힘들다고 해도 이 일은 그냥 넘어갈 수 없었어요. 네가 내 아들한테 내가 갖다 준 반찬이 어린이집에서 남은 거 싸다 준 거라고 그렇게 말했니? 그냥 딱 봐도 간도 안 하고 싱거운 게 아기들이나 먹는 반찬 같던데요? 그거야. 네가 모유 수유 중이라고 하니까 내가 일부러 싱겁게 간 안 하고 해다 준 거지. 아니 내가 설마 내 귀한 아들, 며느리 먹는 반찬을 다른 사람 먹다 남은 걸 갖다 줬겠니? 아니 넌 날 정말 그렇게밖에 생각 안 했어? 그러니까 왜 해달라고도 한 적 없는 반찬을 몰래 문 앞에 두고 가시는데요? 아이 나야. 시어머니가 자꾸 집에 오면 네가 불편해할 것 같으니까 반찬만이라도 해서 두고 가는 거지. 내가 못 먹을 걸 버리고 가는 것도 아닌데 아무리 그래도 몰래라니. 불편할 거 알면 안 오시면 되잖아요. 왜 제가 오해하게 만들어 놓고 혼자 그렇게 길길이 날뛰세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서운했습니다. 며느리에게 너무 친한 척 가깝게 지내면 혹여나 불편할까, 그렇다고 너무 모른 척 지내면 혹시나 서운해하지 않을까 싶어 나름대로 노력하고 눈치 보면서 한다고 했는데 시어머니는 뭘 해도 시어머니인지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저는 잠깐도 며느리네 집에 있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냉장고를 열어 제가 해다 준 반찬들을 다시 다 가져올 생각이었죠. 그런데 냉장고에는 반찬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김치와 반찬들을 해다 준 지 이틀도 지나지 않았는데 말이죠. 말했잖아요. 다 남은 반찬들인 줄 알았다고. 그렇다고. 나이 든 노인네가 주말에 쉬지도 않고 갖다 준 반찬을 그냥 통째로 다 버린다는 게 말이 돼? 어머님은 자꾸 어머님 반찬이 맛있다고 하시는데 사실 저는 입맛에 안 맞아요. 요즘 세상에 먹을 게 얼마나 많은데 아직도 콩자반이니 멸치볶음이니 저 그런 거 안 먹어요.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답니까? 반찬도 반찬이지만 그 반찬을 버리면서 얼마나 제욕을 해댔을지 생각하니 머리가 다 지끈거리고 화딱지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와 싸운 이후 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아들 하나 보고 이 먼 서울까지 올라와 아는 사람이라고는 없이 어색한 이 도시 속에서 산 지도 20년이 다 돼가는데도 아직도 제게는 이곳은 낯설고 불편한 도시였습니다. 앞으로 더 늙은 일만 남았는데 여기 있어봐야 아들에게 더 짐만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쉬는 날마다 20년 전에 살았던 고향 동네에 내려가 제가 혼자 살만한 집들이 있나 알아보러 다녔습니다. 어차피 서울집은 혼자 살기 넓기도 했고 서울 집값이 훨씬 더 비싸니 그 집만 팔아도 이 동네에서는 작은 땅 사서 소일거리로 농사도 조금씩 지을 수 있을 것 같았죠. 그리고 무엇보다 오랜만에 고향 사람들을 만나니 저도 적적하지 않고 좋더라고요. 그런데 웬일로 아들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제게 할 말이 있어서 집에 왔는데 제가 없으니 연락을 한 것 같더군요. 그래서 저는 제 생각을 아들에게 얘기했어요. 조만간 서울집을 정리해 고향에 내려와서 살까 싶다고요. 그랬더니 아들이 갑자기 노발대발했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야. 가족이라고는 우리 셋뿐인데 혼자 어딜 내려가서 살아요? 저는 내심 좋았습니다. 제가 고향에 내려가든 서울에 있든 아들은 아무런 관심 없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어미가 혼자 시골에 내려와 사는 건 싫은가 보다 싶었죠. 그런데 제 생각과는 달리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아들이 직장에 잘 다니고 있는 줄 알았더니 뜬금없이 갑자기 사표를 냈다더군요. 갑자기 사업을 하겠다면서요. 저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 그날 저녁 바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웬일로 아들뿐만이 아니라 며느리의 손주까지 함께 와 있더라고요. 남들은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그 좋은 회사를 갑자기 왜 그만뒀어? 엄마, 내가 말했었잖아. 진짜 괜찮은 사업 아이템 하나 있다고. 이번에 같이 일하던 친구랑 나와서 같이 해보기로 했어. 지금 타이밍이 딱 좋아. 아무리 그래도 이제 혼자 몸도 아니고 처자식도 있는데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저질러야지. 무턱대고 회사부터 그만두면 어떡해. 어머니가 옛날 분이라 모르셔서 그러는데 요즘엔 외벌이로 월급만 받아서는 애 하나도 못 키워요. 남자가 사업을 해야죠.
저는 이제 웬만한 며느리 말에는 기분이 상하지도 않았습니다. 원체 개념이라고는 없는 애니까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이미 회사까지 그만둘 정도로 둘이 다 결정해놓고 뭐하러 찾아왔냐고 물었죠. 그런데 역시나 아들 며느리는 제 의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돈 때문에 온 것이었습니다. 저야 아들이 하고 싶다는데 다 도와주고 싶죠. 그런데 저도 재산이라고는 집 딸랑 하나 있으니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가 없었어요. 어머님, 집 담보로 대출 좀 받아주실 수 없을까요? 이자랑 원금은 저희가 다 알아서 갚을게요. 며느리는 전셋집에도 이미 대출이 껴있어서 더는 대출을 받을 방법이 없다면서 웬일로 제게 좀 도와달라 하더군요. 저는 며느리야 너무 밉고 꼴보기 싫었지만 며느리 품에서 곤히 잠이 드는 손주 얼굴과 제 아들 녀석의 마른 얼굴을 바라보고 있자니 도저히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사실 아들이 결혼할 때도 전세 비용도 다 못해줘서 일부를 대출받게 했으니 저로선 이거라도 해줘야겠다 싶었습니다. 사실 돈을 빌려주는 것도 아니고 제 명의만 빌려주고 어차피 돈은 저희들이 알아서 갚겠다고 하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아들은 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으니 대출 이자도 제 통장에서 나가야 해서 아들이 매달 제 통장에 돈을 넣어뒀는데 그래도 지난 몇 년간은 하루도 안 밀리고 척척 알아서 넣어놓더라고요. 그리고 종종 한 번씩 제게 용돈도 챙겨주고 하길래 전 당연히 아들 사업이 잘 되고 있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결 마음을 놓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은행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고객님, 현재 이번 달 대출 이자가 미납되셨어요. 내일 오전까지 통장에 꼭 돈을 넣어두셔야 다시 인출됩니다. 저는 놀라 곧바로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계속 전화를 받지 않더군요. 저는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아들과 통화가 안 된 적은 없어 걱정됐습니다. 그래서 저녁 때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죠. 아범이 하루 종일 전화를 안 받는다고요. 그랬더니 며느리가 기다렸다는 듯 요즘 툭하면 자신의 전화도 안 받고 귀가 시간도 늦어졌다며 투덜거렸어요. 그래, 사실은 오늘 오전에 은행에서 전화가 왔는데 이번 달 이자가 안 들어와 있다고 내일 오전까지 넣어놔야 한다고 하네. 바로 조금 전까지 제 아들 험담을 하느라 조잘조잘 잘만 떠들어대던 며느리가 제가 은행 이자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딱 입을 닫아버리더군요. 그래서 저는 아들이 들어오면 내일 꼭 이자를 좀 넣어두라고 하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전화를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대뜸 이번 달만 저더러 좀 내주실 수 없냐고 묻더군요. 순간 돈도 돈이었지만 걱정부터 앞섰습니다. 무슨 일이 생겼나 해서요. 그런데 며느리가 사실은 한두 달 전부터 아들이 생활비를 주지 않았답니다.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도 종종 있었고요. 사업한다고 매일 술 먹고 남자들하고 어울려 다니더니 아무래도 딴짓하는 것 같아요. 딴짓이라니? 넌 아직도 네 남편 모르니? 아범이 어디 그럴 애야? 그거야 모르는 거죠. 남자들 주머니에 돈 좀 생기면 딴 생각들 한다는데 요즘 자꾸 집에도 늦게 들어오고 돈도 잘 안 주고 딴 여자한테 퍼주고 있는 거 아닌지 몰라요. 저는 며느리에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단호하게 말을 잘랐습니다. 남자가 사업하다 보면 술자리가 길어질 수도 있고 돈도 옛날 월급쟁이 시절처럼 따박따박 못 줄 수도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절대 다른 여자가 있다거나 딴짓할 애는 아니니 그런 걱정은 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선 이번 달 이자는 제가 먼저 넣어놓을 테니 아들이 들어오는 대로 제게 전화를 하라고 일렀죠. 며느리는 그제야 알아들었다는 듯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애써 단호하게 말은 했지만 사실 저도 걱정이 안 되는 건 아니었어요. 제가 아는 아들은 누구보다 성실하고 바른 아이였습니다. 어렸을 때 동네에 떠돌아다니는 개나 고양이만 봐도 마음이 쓰여 용돈을 쪼개 먹이까지 사서 나눠주러 다니던 아이였으니까요. 그런 아이가 아직 어린 아들과 마누라를 두고 절대 딴짓을 할 리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 통장이라는 걸 알고도 그 몇십만 원밖에 되지 않는 돈을 넣어놓지도 못하고 제 마누라에게 생활비도 주지 못했다는 건 분명 제가 모르는 무언가 큰일이 있는 게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밤 12시가 넘은 시간이었는데 제 휴대폰으로 전화가 걸려오더군요. 여기 병원 응급실입니다. 통화 기록에서 가장 최근 번호로 전화드렸는데요. 혹시 오순호님 보호자분 되시나요? 네? 응급실이요? 제가 순호 애미 되는데 무슨 일이죠? 응급실이란 말에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만 같았습니다. 제 아들이 이 늦은 시간에 응급실에 있다니요. 저는 그 길로 옷도 제대로 걸치지 못한 채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들은 이야기는 정말이지 하늘이 새까매지다 못해 쿵 하고 무너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스스로 세상을 등지시려고 한 것 같아요. 번개탄을 피우고 차에 계신 걸 다행히 지나가시던 행인이 발견하셔서 신고하셨어요. 저는 그대로 차디찬 바닥에 털썩 주저앉고야 말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그래도 빨리 발견이 돼서 생명엔 지장이 없으니 금방 깨어날 거라고 했지만 전 아무 소리도 귀에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제 하늘이었던 아들이 오늘 밤 세상을 떠나려고 했으니까요. 손주가 태어났던 날 눈물까지 펑펑 쏟을 정도로 기뻐했던 제 아들이 그런 어린 피덩이마저 두고 세상을 떠나려고 했을 만큼 뭐가 그렇게 힘들고 버티기 힘들었던 걸까요? 저는 아무 말 없이 눈을 감은 채 누워만 있는 아들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1시간 정도 흘렀을까요? 아들이 눈을 떴습니다. 그러고는 저를 보자마자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군요. 저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훔치고 아들을 안아줬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짓을 했냐고 울먹이면서요. 그러자 아들 말이 사실은 이미 회사가 망한 거나 다름없답니다. 애초에 초기 자본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 이미 쏟아부을 만큼 쏟아붓기도 했고 이윤이 좀 나려고 하면 금방 또 예산을 써야 하는 일이라 생각보다 도무지 돈이 모이질 않는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요. 그래도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했는데 동업했던 친구가 갑자기 투자금을 빼달라고 했답니다. 아들은 조금만 더 버텨보자 애원을 했지만 친구는 애초에 안 될 사업이었다면서 자신을 부추긴 제 아들 탓이라며 손해비용까지 청구하지 않은 걸 고맙게 생각하라고 했다네요. 내가 지금까지 잘해보려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친구라고 믿었던 놈이 그렇게 날 무시하니까 자존심이 너무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다 빼줘버렸어요. 투자금을 다 빼줬다고? 그럼 앞으로는 어떡하려고? 모르겠어요. 오늘 어머니 대출이자 넣는 날인 것도 알고 있었는데 정말 통장에 그 몇십만 원도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처자식이 있는 놈이 지 목숨을 버려? 내가 널 그렇게 못나게 키웠어? 아들은 제 말에 그대로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저도 일이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어요. 당장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살아야지. 살아야지, 이놈아. 답답해서 미치겠어요. 밤에 집에 들어가면 와이프하고 아들이 곤히 잠들어 있는데 그 모습만 봐도 숨이 턱턱 막힌다니까요. 저는 그날 병원에서 나와 아들에게 우선 집으로 가자고 했는데 아들은 괜한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며 자신의 집으로 가겠다고 하더군요. 생각해보면 그때 아들을 잡았어야 했습니다. 어떻게든 우겨서라도 제가 데리고 있으면서 병원 치료라도 받게 해야 했어요. 하지만 그날 그렇게 아들을 보내고 난 뒤 저는 며칠 뒤 다시 응급실에서 아들을 만났습니다. 그날은 며느리와 손주까지 함께 와 있었죠. 집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돈 문제로 부부싸움을 하다가 아들이 갑자기 베란다로 뛰어내리려고 난간에 올라가는 바람에 놀란 며느리가 잡아당기며 서로 실랑이를 하다가 아들이 뒤로 떨어져 좀 다쳤답니다. 저는 마음이 아파서 잠시도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며느리가 더 많이 놀랐을 것 같아 며느리에게 괜찮냐며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제 살에 닿기도 싫다는 듯 뒤로 성큼 물러나며 다짜고짜 저를 쏘아보더군요. 이 사람 같은 이유로 응급실에 온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면서요. 그때 어머님도 옆에 같이 계셨다던데요. 저는 아범이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절대 말하지 말아달라 신신당부를 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얘기했지만 며느리는 듣기 싫다는 듯 내내 인상을 구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그 지경이라는 걸 알았으면 당연히 자신에게 말해줬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이죠. 며느리의 말을 듣고 보니 제가 잘못한 것 같기도 했습니다. 결혼했으니 이제 아들의 보호자는 며느리가 맞는데 아들에게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으면 당연히 며느리가 알았어야 하는 게 맞으니까요. 저는 무조건 제가 잘못했다 며느리에게 사과했습니다. 어머님은 다 알고 계셨으면서 어쩜 그렇게 모르는 척할 수 있어요? 안 좋은 정도가 아니라 이미 부도 처리됐다고요. 집까지 다 넘어가게 생겼어요. 말렸어야 했습니다. 저라도 어떻게든 아들을 말렸어야 했어요. 일이 이 지경까지 된 건 다 제 잘못인 것 같았습니다. 어미라는 사람이 똘똘하지 못해 아들의 괜찮다는 말만 믿고 바보처럼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어서 이런 사달이 난 것이었죠. 더 이상 이렇게 둘 순 없었습니다. 제가 해줄 수 있는 일을 찾아내야 했죠.
우선 며느리와 손주는 먼저 집으로 보냈습니다. 시간도 늦었으니 병원에는 제가 있겠다고 했죠. 그리고 아들이 깨어나자마자 아무 걱정 말고 전셋집을 정리해 남은 빚부터 다 정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그게 무슨 소리냐며 집을 다 정리하면 어딜 가서 사냐고 하더군요. 저는 우선 우리 집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물론 며느리야 하루아침에 시댁으로 들어오라고 하니 좋아하지 않겠지만 상황이 어쩌겠어요. 먹고 살 방법을 생각해보려면 우선 급한 불부터 빨리 꺼야죠. 그리고 그날 이후로 가장 바빠진 건 저였습니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바로 고향 동네로 내려갔어요. 몇 년 전에 제가 혼자 고향 동네에 내려와 돌아다니며 땅을 보고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나이 들면 혼자 내려와 살아보려고 작은 땅을 조금 사두었죠. 물론 정말 얼마 안 되는 땅이긴 했지만 그래도 몇 년 사이 땅값이 조금 올랐더군요. 저는 고민할 것도 없이 그 땅을 팔았어요. 그리고 돈을 벗자마자 서울로 올라와 아들에게 줬습니다. 이 돈 얼마 안 되지만 이걸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가게부터 하나 알아봐. 엄마, 이게 무슨 돈이야? 이 돈 어디서 났어? 지금은 엄마 걱정이니 사업이니 다른 걱정 하지도 말고 어떻게 해서든 처자식 먹여 살릴 궁리만 해. 엄마가 뭐든 다 도와줄 테니까. 그러자 아들은 제품에 와락 안겨 아기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아들이 어렸을 때처럼요. 한참을 아들을 품에 안고 등을 토닥여주다 보니 저도 잊고 있었던 아주 예전의 기억이 떠오르더군요. 제 아들이 어릴 때부터 똑똑하고 공부야 잘했지만 돌이켜보면 마음이 약하고 겁이 많아서 새로운 곳에 갈 때마다 항상 긴장도 많이 했고 잠도 혼자 잘 자지 못했어요. 그랬던 아이가 어느새 이렇게 자라서 처자식 부양하겠다고 마음고생하는 게 속이 상하더군요. 그런데 시작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역시나 며느리는 전세금을 빼서 시댁으로 들어오는 게 마음에 들지 않는 눈치였죠. 어머님이 주신 돈으로 빚 갚고 당신이 다시 직장 구하면 되잖아. 아이, 장사라고는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 갑자기 뭔 장사야.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나랑 하는 거야. 넌 모르겠지만 내가 그래도 음식 솜씨 있다는 얘기 좀 들어. 어머니, 이 사람 바로 얼마 전에 사업 말아먹은 사람이에요. 근데 또 장사란요? 이번에도 망하면 이젠 갈 데도 없다고요. 저는 며느리를 앉혀놓고 차분히 제가 남편과 처음 서울에 올라왔을 때 얘기를 해줬습니다. 돈이라곤 작은 셋방 하나 얻을 정도의 돈만 가지고 올라와 무작정 공장에서 일할 때였죠. 그때 함께 일하던 직원들과 야식으로 만들어 먹던 토스트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어릴 때 과일을 갈아 만든 소스로 제가 가끔 해주던 토스트였죠. 당시 함께 먹던 직원들이 너무 맛있다며 장사해도 되겠다고 했었어요. 물론 다들 을에 감사치레로 하는 말일 수도 있었지만 그래도 장사를 한다면 제가 가장 자신 있는 것으로 하면 좋겠다 생각했죠. 그래서 저는 좀 고생스러워도 제가 아들을 도와 함께 작은 토스트 가게라도 시작해보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콧방귀를 뀌더군요. 그깟 토스트 몇 개 팔아서 우리 식구가 다 먹고 살겠냐고요.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어머니 음식이 어디 내다 팔 정도로 대단하진 않다니까요? 그리고 토스트 그거 얼마나 한다고? 그거 몇 개 판다고 먹고 살겠어요? 알고는 있었지만 정말 사람 속 뒤집는 데는 일가견이 있는 나쁜 년이었습니다. 제가 어린애 달래듯 좋게 말해도 말귀를 못 알아먹더군요. 지 남편이 세상을 떠나겠다 마음먹을 정도로 힘들었는데도 어리석은 며느리는 느끼는 게 없었나 봅니다. 어찌됐든 지금은 제 아들이 우선이었습니다. 아들의 심리 상태가 아직 불안정한 상황에서 다시 직장으로 내모는 건 저로선 좋은 방법 같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은 하루라도 빨리 가게부터 자리 잡게 하고 아들 곁에서 보살피며 다시 활기를 가지고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었어요. 저는 제가 한 말에 책임을 져야 했으니 그 길로 속전속결 일을 진행시켰습니다. 아들 내외와 합가를 하고 학교들이 즐비한 동네를 매일같이 돌아다니며 가게를 할 만한 자리도 알아보러 다녔죠. 그리고 마땅한 자리를 찾자마자 바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아들과 제 이름을 한 글자씩 다 간판을 걸고 가게를 시작했습니다. 다행히도 가게는 금방 입소문이나 장사가 잘 됐습니다. 하루 종일 자리에 앉을 틈도 없이 토스트만 만들어대야 했죠. 몸은 좀 힘들었어도 장사가 잘 되니 저와 아들은 신이나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렇게 평화롭게 돈 버는 재미를 조금씩 알아가려 할 때쯤 또 위기는 찾아오더군요. 그날도 제가 새벽에 장을 보고 가게에 출근했는데 웬일로 며느리가 가게에 나와 있더군요. 손주를 어린이집에 등원시키고 잠깐 들렸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아들과 며느리는 제가 들어오는지도 모르고 티격태격하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얘기를 들어보니 며느리 카드값이 많이 나와 아들이 잔소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애 책 사느라 그런 건데? 쪼잔하게 왜 그래? 아직 한글도 모르는 애 책을 200만 원이나 주고 사놓고 지금 잘했다는 거야? 몰라, 나 돈 없어. 그러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 어머니한테 얘기해서 이번 달 카드값만 좀 내달라고 하면 안 돼? 다른 집들은 할머니가 책도 다 사준다는데. 우리가 엄마한테 그런 말 할 입장이 돼? 지금도 갈 데 없어서 엄마네 집에서 신세 지고 있는 건데. 신세라니? 내가 애 보면서 밥도 하고 청소도 하고 빨래도 다 하는데 어떻게 신세를 지는 거야? 우리가 어머님을 모시고 사는 거지. 저는 며느리 말이 너무 기막히고 황당해서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물론 제 눈에는 차지 않는 며느리였지만 어쨌든 제 손주 어미이고 제 아들의 아내니 저로서는 셋이 단란하게 행복하게만 살아준다면 더는 바랄 것이 없었습니다. 거기다 제 아들이 겉으로 보기엔 멀쩡히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 속은 또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일이었으니 저는 할 말이 많아도 항상 꾹 참고 넘어가기 일쑤였죠. 그런데 그날은 도저히 못 참아주겠더군요. 애미야, 말은 바로 해야지. 네가 날 모시긴 뭘 모셨다고 그래. 나야 가게에서 매일 끼니 다 해결하고 집에 가봐야 잠만 자고 나오는데. 어머, 어머니, 지금 입고 계신 옷 그거 다 제가 빨아놓은 거잖아요. 거기다 청소도 제가 다 하고 있고요. 아무리 애 키우는 게 힘들다고 해도 가정주부면 빨래나 청소 그 정도는 당연히 네가 해야 하는 거 아니니? 네? 제가 며느리지 이 집 식모는 아니잖아요. 어떻게 제가 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말씀하세요? 식모는 무슨? 가게 일이 바쁘니 네가 그 정도는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돈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토스트 팔아서 얼마나 번다고 할 땐 언제고 그 돈으로 너 맨날 백화점 쇼핑만 하더라? 장사 좀 잘 된다고 이게 다 어머니 공 같으신가 본데요. 제가 집에서 살림하고 애도 잘 키우니까 어머님이랑 오빠가 나와서 편하게 돈 버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돈 저도 좀 쓸 수 있죠. 적당히 쓰면 누가 뭐라고 해? 매일 집에 들어가면 여기저기 백화점 쇼핑백만 나뒹구니 하는 소리지. 며느리가 지지 않고 또 한 소리 하려고 하자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었는지 아들이 며느리를 데리고 나가버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몸의 기운이 다 빠져서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어요. 한숨이 절로 나왔죠. 도대체 제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런 며느리가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들 생각해서 잘 지내보려고 하다가도 아주 저 뻔뻔한 얼굴만 보면 화가 치밀어 올랐죠. 아무리 화가 나도 먹고는 살아야 하니 복잡한 생각은 잠시 접어두기로 하고 가게 일이만 열심히 하자 싶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돈을 벌어서 차라리 애들을 분가시켜야겠다는 생각도 있었죠. 하지만 인생이 어디 제 맘대로 되던가요? 일에만 너무 몰두한 탓인지 작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처음엔 짐을 들고 나르다 조금 삐끗한 정도인 줄 알았는데 계속 움직이기조차 힘들어 병원에 갔더니 허리 디스크가 끊어져 급하게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들은 제 나이도 있는데 너무 무리한 것 같다면서 얼른 수술부터 하고 이제 집에서 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들을 위해 한 일이었는데 괜히 노인네가 너무 나서서 몸까지 아파 고생만 더 시키는 거 아닌가 싶어 미안하더군요. 그래서 아들 말대로 수술부터 하고 몇 달 집에서 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수술을 하고도 디스크가 많이 호전되지 않아 일상생활에서도 불편한 일들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가게 일까지 하는 건 무리였죠. 저는 그대로 아들에게 가게 일을 모두 다 맡기고 졸지에 집에 있는 신세가 됐습니다. 오랜만에 가만히 집에 누워만 있으니 그제야 제 나이가 실감이 되더군요. 어느새 7순이 넘고 몸이야 좀 아팠지만 그래도 집도 있고 아들, 며느리와 함께 살며 토끼 같은 손주도 매일 볼 수 있으니 제 노후는 나름대로 성공했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 그게 다 제 착각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며느리와 한 집에서 산 지 좀 되긴 했지만 사실 저는 항상 가게에 있는 시간이 많았으니 며느리와 실질적으로 살을 부대끼며 산 건 이제 시작이었던 거죠. 저도 늙고 며느리도 이제 예전의 젊은 세대는 아니니 더 이상 부딪힐 일도 없겠다 싶었는데 그게 또 아니더군요. 이제 돈도 못 벌고 밥만 축내는 노인네는 며느리에게 마냥 귀찮은 존재였습니다. 움직이지도 못하는 시어머니와 한 집에 있는데도 밥 줄 생각을 안 하더군요. 애미야, 내가 일어나질 못해 그러는데 대충 밥이랑 반찬만 좀 꺼내줄래? 어머님은 이 아침부터 밥이 들어가세요?
전 아침엔 도저히 입이 까끌까끌해서 들어가질 않던데. 아유, 밥이라도 잘 챙겨 먹어야 빨리 낫지. 그래야 얼른 가게에도 나가서 아들도 도와주고. 그 몸으로 도와주긴 뭘 도와줘요. 괜히 옆에 있으면 방해만 되지. 아, 점심때 또 그새 밥 해야겠네. 며느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서럽기도 했지만 제 딴엔 늙고 아픈 시어머니와 사는 게 어디 쉽겠나 싶어 꾹 참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며느리의 행동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점심때만 되면 동네 아줌마들과 운동을 하러 간다며 나갔는데 화장이나 옷차림이 절대 운동을 하는 사람의 복장이 아니었어요. 저는 아무래도 이상해 며느리에게 누구와 어울려 다니는지 어디로 운동을 하러 가는 건지 꼬치꼬치 물었지만 제대로 대답해주는 게 없더라고요. 그러다 제가 결정적인 사실을 하나 알아내게 됐죠. 평소 토스트 가게에 채소를 가져다 주던 시장 가게 주인 할머니가 있었는데 제가 아프다는 말에 집으로 병문안을 와주셨어요. 그리고 오자마자 제 며느리를 찾으시며 어디 갔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아휴, 제 얼굴에 침 뱉기 같긴 한데 우리 며느리 통 집에 없어요. 맨날 동네 아줌마들이랑 놀러 다녀요. 아유, 그래? 아니, 사실은 내가 이런 말을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내가 좀 본 게 있어서. 네? 뭘 보셨는데요? 그 할머니 말이 제 며느리가 매일같이 드나드는 헬스클럽이 그 시장 골목에 있는데 점심때쯤 되면 거기 헬스 트레이너 남자랑 같이 나와 남자 차를 타고 어디로 가는 모습을 몇 번 봤답니다. 한두 번이면 말 안 할 텐데 일주일에 서너 번을 드나드니 말을 안 할 수가 없었다고요. 내내 심증만 있어 찝찝했던 일들의 조각이 맞춰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그날 손주를 하원시켜 집에 들어온 며느리를 방으로 오라고 잠깐 불렀습니다. 만약 시장 할머니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 일은 절대 그냥 넘길 수 없었으니까요. 너 다닌다는 헬스클럽이 설마 그 시장 입구 상가에 있는 거기 말하는 거야? 네, 맞는데? 왜 그러시는데요? 내가 아는 사람이 네가 거기 헬스 트레이너인지 뭔지 하는 남자랑 같이 나오는 걸 몇 번이나 봤다는데 사실이야? 네? 그게 무슨 소리세요? 제가 트레이너를 따로 왜 만나요? 그런 적 없어요. 분명 우리 집 며느리가 맞다고 일주일에 서너 번이나 봤다던데. 어머니, 저 미워하시는 건 아는데요. 이렇게까지 하셔야겠어요? 왜요? 저 바람피는 며느리로 만들어서 쫓아내기라도 하시려고요? 며느리는 정말 억울하다는 듯 눈에 눈물까지 글썽거리며 저를 원망했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미워도 어떻게 그런 사람으로 몰고 가냐면서요. 저는 며느리가 무슨 말을 해도 믿음이 가질 않았습니다. 그래도 제 눈으로 직접 본 건 아니니 오늘은 넘어가자 싶었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잡을 때까지만요. 본 사람이 있다고 하니까 물은 거지 뭘 그렇게 노발대발을 해. 그러니까 밖에서 처신 잘하고 다녀. 하지만 세상에 어디 영원한 비밀, 거짓말이 있을 수 있나요? 저는 며느리에게 앞으로 조심하라는 경고의 눈빛을 담아 엄포를 놨습니다. 바로 그때부터였습니다. 며느리가 뭔가 좀 제게 기분이 쎄하게 행동한 것은요.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며느리는 하루 종일 밖에 있다가 들어와서 저는 손주가 배가 고프다고 한다고 며느리에게 저녁을 좀 차리라고 했죠. 그러자 웬일로 군소리 없이 저녁상을 차리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군소리 없이 차린 게 아니었습니다. 상에 손주와 며느리 밥만 있고 제 밥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 밥을 푸는 것을 깜빡했나 싶어 제가 밥솥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대뜸한다는 소리가 제게 조금 전에 먹어놓고 또 저녁을 먹냐고 묻더라고요. 내가? 얘가 무슨 소리야? 나 아까 점심 먹고 지금까지 아무것도 못 먹었는데? 어머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아까 김치찌개에 밥 한 그릇 드셔놓고. 아니, 내가 안 먹어서 안 먹었다고 하는데, 너 정말 왜 그래? 내가 먹는 게 아까워서 이러는 거야? 저는 너무 답답해서 소리를 질렀는데 며느리는 정말 무슨 미친 사람이라도 보는 것처럼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정말 제가 저녁을 2번이나 먹기라도 한 것처럼 말이죠. 그러더니 몸을 돌려 설거지를 하면서 혼자 중얼거리는데 제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제게 아줌마가 드디어 노망이 났네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지금 뭐라고 했냐고 따져 물었는데 며느리는 모르는 척 아무 말도 안 했다고 딱 잡아떼더라고요. 며느리의 이상행동은 거기서 끝나질 않았습니다.
어떤 날은 제가 만들어 놓은 반찬을 그대로 통째로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리길래 뭐 하는 짓이냐고 화를 냈더니 제가 소금을 부어 놓아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답니다. 저더러 입맛이 이상해진 것 같다며 앞으로는 반찬도 하지 말라더군요. 네, 뭐 거기까지야 제가 100번 양보해서 제 음식이 맛이 없어서 그랬나 보다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아침에 일어나 씻고 나왔더니 제 멀쩡한 이불을 세탁기에 넣고 빨고 있더라고요. 얘가 웬일로 내 이불까지 빨아주나 싶었죠. 그래서 저는 그거 며칠 전에 빨았는데 왜 번거롭게 다시 빨았냐고 했더니 며느리 말이 정말 모르냐고 되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설마 제가 나이가 들어서 제 이불에서 냄새가 났나 싶어 신경 쓰였는데 며느리가 하는 말이 제가 오줌을 쌌답니다. 저는 정말이지 기가 차서 말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절대 그런 일 없었다고 했지만 며느리는 한숨을 푹푹 쉬며 아휴 미친 할망구가 이제 죽을 때가 됐어. 저는 이제는 며느리가 무섭기까지 했습니다. 어쩜 애가 저렇게 표정 하나 안 바뀌고 거짓말을 잘하나 싶어서요. 설마 며느리가 저런 소리를 제 아들에게 하면 어쩌나 싶었죠. 그런데 웬걸 정말 제 아들에게 제가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 자세히도 말했더라고요. 제가 밥을 줬는데도 자꾸만 또 달라고 화를 냈고 용변 실수까지 한다고요. 그 자리에서는 아들도 그럴 리 없다고 믿지 않는 눈치였는데 며칠 지나자 아무래도 제 걱정이 됐는지 병원에 한번 가보자고 하더라고요. 엄마, 요즘은 엄마 연세 정도 되면 다 의뢰하는 검사니까 나랑 같이 가서 검사만 한번 받아보자. 엄마 괜찮아. 정말 아무렇지도 않다니까. 애미가 나랑 지내는 게 귀찮으니까 자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야. 아들은 중간에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당황해하는 아들의 얼굴을 보자 제가 또 아들을 힘들게 했나 싶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밤 거실에 아들과 며느리가 앉아 제 얘기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습니다. 진짜 심각하시다니까. 어제는 애기 먹는 반찬에 소금을 거의 부어놓은 것도 모자라서 소변도 자꾸 못 참으시는지 아침마다 이불이 젖어 있어. 엄마가 괜찮으시다잖아. 연세가 드셔서 그러시는 걸 거야. 당신이 힘들어도 조금만 참고 지켜봐드려. 아, 지켜봐드리긴 뭘 지켜봐? 아니, 난 절대 치매 걸린 시어머니 못 모셔. 당신이 안 하면 내가 가서 치매 검사하고 요령은 알아볼 거야. 저 여우 같은 며느리의 연기에 저조차도 깜빡 속아 넘어가 정말 제가 치매라도 걸렸나 싶었습니다. 저게 아무래도 제가 헬스 트레이너 일을 추궁하고 겁을 줬더니 저를 내쫓으려고 하는구나 싶었죠. 아무리 개념 없고 정신머리 나간 며느리라고 해도 불쌍한 우리 아들과 어린 손주 생각해서 제가 참아보려고 했는데 저도 이대로만 당하고는 있을 수 없겠더라고요. 뭔가 수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역시나 아침부터 며느리가 나간 사이 집안 곳곳에 눈에 띄지 않는 곳에 CCTV를 설치했습니다. 아들도 모르게 말이죠. 그리고 일주일 정도를 찍은 영상을 가게에 있던 아들에게 건네주고 왔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네가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해보라고요. 그런데 그날 가게가 한창 바쁠 시간에 아들이 며느리를 데리고 집에 들어왔더라고요. 여보 왜 이래? 아니 나 운동 가야 해서 바쁘다니까. 운동? 이건 운동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봐. 아들은 제가 건넨 CCTV 영상을 화면에 크게 켜더니 모두 함께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단순히 하루에 밥을 3끼만 먹고 반찬에 소금도 쏟지 않고 화장실도 알아서 잘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절대 치매가 아니다 증명하기 위해 찍은 증거 영상에 어느새 다른 증거 장면들까지 몽땅 찍혀 저장돼 있었습니다. 영상 속에는 며느리가 제가 병원에 간 사이 만들어둔 찌개에 소금으로 보이는 양념통을 잔뜩 쏟아부어 놓고 제 이불에 손주의 아기 변기에서 다 모아온 소변을 뿌려놓는 장면뿐만 아니라 다른 장면들까지 고스란히 화면에 찍혀 있었어요. 이거 뭐야? 도대체 누가 찍었어? 내 동의 없이 이런 거 설치하면 불법인 거 몰라? 불법? 네가 멀쩡한 사람을 치매로 둔갑시켜서 요양원에 보내겠다고 하는 더러운 짓들이 다 찍혔는데 그런 소리가 나와? 그거야. 어머님이 자꾸 나를 너무 미워하시니까. 영상 아직 안 끝났어. 다 보고도 또 우리 엄마 핑계 대나 보자. 그때 영상 속의 며느리가 현관으로 다가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누군가를 아주 밝은 얼굴로 맞이하더군요. 그 사람은 바로 며느리가 다닌다는 헬스장 트레이너였어요. 그 남자와 현관에서부터 아주 진한 스킨십을 나누더니 방으로 함께 들어가는 장면까지 고스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제가 치매에 걸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찍은 영상이 결국 며느리의 불륜 증거 영상이 돼버린 것이죠.
영상을 본 며느리는 손을 부들부들 떨며 도대체 이런 걸 왜 찍었냐며 소리쳤습니다. 그러더니 곧장 몸을 돌려 저를 째려보더군요. 아줌마가 그랬지? 내가 당신 가만 안 둘 거야. 죽여버릴 거라고. 저는 지금까지 며느리가 제 아들의 아내고 제 손주 엄마니까 제게 몹쓸 짓을 해도 다 참고 넘어가 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에게까지 상처를 주는 짓을 한 며느리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죠. 저는 곧바로 주방으로 가 소금이 잔뜩 들어간 찌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며느리 머리에 쏟아부어버렸어요. 이 아줌마가 뭐 하는 거야? 미쳤어? 여보 이거 봐! 이 아줌마 치매 왔다니까? 끝까지 뻔뻔하게 나오는 며느리 행동에 저희 모자는 아주 학을 뗐습니다. 아들은 온몸에 찌개 범벅이 된 며느리를 그대로 밖으로 내쫓아버렸어요. 다시는 이 집에 들어올 생각도 말고 아들 얼굴 볼 생각도 하지 말라고 엄포를 놨습니다. 그리고 그날 바로 그 영상을 들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며느리를 고소할 방법에 대해 상담했습니다. 이혼뿐만 아니라 시어머니를 기만하고 남편을 속인 여자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큰 죄로 고소하기 위해서요. 아무래도 아직 어린 손주가 눈에 밟히긴 했지만 할 수 없었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제정신 아닌 어머니 밑에서 자라는 것보다야 차라리 아예 없는 게 나을 수도 있으니까요.